일부 강의는 학교 선택비, 아니, 진로 과목에 대한 거를 어떻게 선택할 건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말고 2학년이 되면 진로 과목이나 선택 과목을 정해야 되거든요. 그것에 따라서 이제 대학을 어떻게 갈지가 정해져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거고요. 2부에는 학교별로 근처에 있는 학교죠. 남강고라든지, 뭐, 미림여고나, 뭐, 예를 들어서 뭐, 문영이라든지, 이런 학교, 구암고나 이런 학교들의 내신 문제들이 도대체 어떻게 나왔나라고 하는 부분을 설명을 2부에 하실 겁니다. 저는 이렇게, 여기 G 스터디 교육의 대표이고요. 현재, 가남 뉴 스터디 학원의 이제 대표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제 강남에서, GMS 학생부 종합지원센터를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중계에서도 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고교 입시 선택 전략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접속하신 분들도 혹시라도 궁금한 게 있으면 문자를 주시면 그쪽에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설명을 바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이제 아까 설명회 하기 전에 URL 문자를 받으셨을 거예요. 그 문자를 한번 들어가 보시면 지금 이렇게 URL에 해당하는 문자들이 나오고요. 어떻게 설명하는지가 나오니까 혹시 그냥 손들기 쑥스러우면 문자로 보내시면 바로 여기서 나오니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제 고교 입시 선택에 대한 부분부터 하나씩 설명을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지금 이제 10월 말쯤에서 11월 초쯤 되면은 대부분 학교에서 너는 도대체 어디를 선택할 거냐고 이제 물어봐요. 사전에 이제 조사를 한번 하고 있죠. 하고 있는데, 과연 어떤 자사고를 갈 건지, 아니면 남녀공학을 갈 건지, 남고를 갈 건지, 여고를 갈 건지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자사고 중에도 특히 이 근처에는 관악구 자체에 무슨 자사고가 있거나 하진 않지만, 예를 들어서, 세화여고나 세화고등학교, 아니면 뭐 중동고나 경희고 이런 학교들을 학생들이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고 중에서도 특히 자학 중점학교를 갈 건지 그냥 일반고를 갈 건지도 많이 생각을 하고요. 나중에 선택 과목은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과적인 측면에서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요 하나씩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제일 많이 고민하는 게 남녀공학이냐, 남고나 여고냐, 이제 이거예요. 이제 여기서는 이제 가장 인기 있는 학교가 남고나 여고가 이 관악구에서 가장 인기 있는 학교예요. 저희가 보니까 실제 성북고나 남학생 같은 경우에는 남강고, 성남고 이런 학교들이 사실상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지원도 하고 실제적으로 좋은 성과를 내고 있고요. 여학생의 경우에도 문영여고라든지 미림여고에 많은 학생들이 지원도 하고 있고 그 학교 지원한 학생들이 성과를 많이 내고 있어요. 분위기도 좀 다르고요, 당연히. 그래서 고교 선택을 앞두고 가장 고민해야 될 게 뭐냐라는 거예요. 남녀공학이냐, 남고냐, 여고냐인데요. 남학생의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무조건 남고를 가는 게 낫습니다. 저희가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수행평가 부분이 중학교 때보다 고등학교 때는 굉장히 디테일하게 많이 들어가요. 근데 디테일하게 많이 들어가는데 그때 여학생들이랑 같이 있으면 사실상 상당히 많이 밀립니다. 뭐 예를 들어서 구암고 같은 경우나 이제 광신고 같은 경우 예를 들 수 있는데 광신고는 여학생 숫자가 남학생보다 좀 많고요. 구암고는 남학생이 좀 더 많아요. 근데 이제 광신고 같은 경우 들어간 남학생들이 사실상 지필로는 거의 좋은 성적을 받지만 수행평가랑 합치면 막 3등급으로 밀리는 학교 학생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남학생들 중에 남녀공학을 가면 뭐 내신을 따는데 불리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여학생의 경우는 반대죠, 반대. 남녀공학을 가면 사실상 상대적으로 유리해요, 내신을 따는 거는. 그런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 그러다 보니까 학교 분위기라는 게 무시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여학생의 경우에는 여고를 가면 내신 따는 거는 조금 불리하지만 사실상 학교 분위기는 상당히 좀 괜찮은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근데 이거 저희도 이제 전체적으로 상담을 해봤어요, 학생들하고. 야, 너 어디 학교 갈 거니?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 어떤 친구는 저는 절대 남고 안 갈 겁니다.
뭐 여학생도 마찬가지죠. 저는 절대 여고 안 갑니다. 남녀공학 갈 겁니다라고 끝까지 주장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이 정말로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이제 충분히 학생 성향도 있고 사실상 그런 분위기를 잘 적응을 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제가 남녀공학을 보내주는 게 낫습니다. 괜히 거꾸로 가는 거는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차이점이 하나 있어요. 남녀공학을 가는 경우하고 남고나 여고를 가는 경우 차이점은 확실히 공부는 남고, 여고가 잘 돼요. 실제적으로 공부를 나중에 모의고사를 봐보면 정시를 노린다면 사실상 남고나 여고를 가는 게 훨씬 낫습니다. 이거는 정말 확실한 거고요. 수시까지 생각하면 자기 원하는 학교를 보내주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꼭 해줘야 되는 거죠. 네가 만약에 그렇게 할 거면 수시를 꼭 생각해야만 한다 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고 사실상 그런 분위기가 더 낫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립고하고 공립고, 그러면 이 근처의 학교 남강고나 뭐 성보거나 뭐 이런 학교들은 아니면 문영이나 미림 이런 학교들은 사실은 사립이고요. 뭐 영락도 마찬가지 사립이죠. 사립이고 나머지 다른 학교들 당곡고라든지 이런 학교들은 대부분 다 공립이에요. 공립학교가 좀 많이 있는데요. 그럼 공립이 갈 것이 나은가 사립이 또 이것도 고민이 됩니다. 똑같이 그 학교 알미라든지 찾아보면 사립고인지 공립고인지 다 써져 있어요. 근데 공립고하고 사립고의 그 차이점만 생각을 해보면 대부분 사립학교를 좀 선호하는 것이 뚜렷해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남학생의 경우에는 남강고니 뭐 성북고니 뭐 성남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여학생의 경우 문영이니 미림이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 얘기 다 들어오면 다 사립학교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사립학교이기 때문에 사립학교의 선호도가 뚜렷하죠. 그 이유는 뭐냐면 학생부 종합전형이 이제 어쨌든 줄어들어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선생님의 관리가 계속해서 있는 선생님하고 실제 4년마다 다니시는 선생님하고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의 차이에서 사립고하고 공립고의 차이는 있다. 중학교는 큰 차이가 없는데 고등학교는 사실상 많은 차이가 좀 있는 것이 현재 사실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공부하는 분위기로 생각을 하면 사립학교를 넣는 것이 공립보다는 더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실제 대부분 이제 생각들이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이제 광역자사고하고 일반고. 이제 다시 이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광역자사고나 일반고, 과연 어떤 게 더 맞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남고냐, 여고냐, 이런 걸 떠나서 가장 중요한 게 광역자사고냐, 일반고냐는 더 크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광역자사고는 주로 어디 있냐면, 요 근처에 있는 학교 중에 보면은, 세화고등학교나 세화여고, 그 다음에, 저쪽에 뭐 중동고라든지, 남학생의 경우 경희고, 이제 여학생의 경우는 이화여고나 한대부고 이런 데를 많이 넣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런데 광역자사고가 일간고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낫기는. 실제 실력이라든지 모든 면은 낫는데 문제는 내신 따는 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여기 제가 써놨거든요. 자, 자사고를 이제 준비했던 학생, 자사고를 선택한, 준비를 한 학생들은 당연히 자사고를 선택하는 것이 당연히 유리합니다. 미리 내가 자사고를 준비하겠다. 그러면 이쪽 자사고에 들어가기 위해서 공부도 했고, 뭐 선행 과정도 공부했고, 그렇다면 당연히 자사고를 준비하는 게 훨씬 유리하죠. 그런데 준비 안 하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나 오늘부터 자사고를 해야 돼. 아니면 딴 친구가 자사고 한데 나도 같이 해야 돼. 이런 거는 상당히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실제 들어가면 내신 따기가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 고등학교에서 뭐 여기 문영이나 미림에서 실제 한 2등급이나 3등급 정도 되는 학생이 세화여고를 가면 5등급이나 6등급이 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사실상 그렇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물론 그런 친구들이 준비를 미리 한 친구라면 자사고를 가서도 한 3, 4등급을 받을 수 있어요. 선행도 좀 많이 했고 그랬다면. 그러면 자사고 가는 게 훨씬 유리하겠죠. 왜냐하면 문영에서 2등급 하는 것보다는 자사고에 3등급이나 4등급 하는 것이 대학 가는데 훨씬 유리하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미리 준비가 안 된 녀석은 사실상 자사고로 가면은 내신이 많이 밀려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상당히 불리해진다는 거죠. 미리 준비하고 아니고는
사실상 선행의 여부죠. 선행을 얼만큼 했느냐. 내가 선행을 뭐 고1까지 했냐, 고2까지 했냐,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실제 자석을 선택하고 안 하고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좀 해보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고2 과정까지 뭐 약간 심화 과정까지 풀 수 있는 능력도 되고, 사실 그런 정도로 준비해온 녀석이라면 충분히 자사고를 가도 좋은 성과를 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면 단순하게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을 간신히 한번 끝냈다거나 그런 정도로 아주 단순하다면 사실상 굉장히 좀 어려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사고를 선택해도 잘하는 학생들은 여기 밑에 써져 있는 도전의식이 강한 학생, 정신력이 강한 학생, 자존감이 강하면서 친구가 매우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학생, 옆에 친구에게 쏠리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 학생들은 자사고를 선택하는 것이 굉장히 유리하겠죠. 그리고 특정 분야에 대한 몰입도가 강하면서 한 번 시작하면 끝을 보고야 많은 학생들이 그런 학생들이 제일 좋은 자사고를 가는데 맞는 표현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자사고를 지원한다면 내가 이런 성격을 가진 학생인가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고 난 옆에 친구가 잘하면 나도 같이 잘하게 돼. 그렇다면 당연히 가는 게 낫겠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옛날하고 달라진 게 정시도 확대됐기 때문에 만약에 수시가 안 되면 정시도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자사고 간 애들은 정시에 상당히 유리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충분히 해볼 만한 부분이 있다라고 봐주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좋고요. 저희가 한번 더 볼까요? 관악하고 동작 학생들은 형제 여학생들은 한대부거나 남녀공학이에요. 근데 여학생이 한 70% 됩니다. 저희 가면. 이화여고, 세화여고가 있습니다. 주로 제일 많이 지원하는 학교입니다. 그리고 남학생의 경우에는 세화고, 중동고, 경희고 등을 둘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차이점을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한대부고는 광진구 쪽에, 한양대죠. 광진구 쪽에 있는 학교고요. 그 학교는 남학생과 여학생이 같이 있고 하기 때문에 사실상 한양대하고 같이 연계되어 있어서 학종이 많이 유리해요. 만약에 내가 한대부고를 간다라고 하면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대학을 가겠다라고 마음을 먹는 거예요. 이화여고도 이화여대 쪽에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도 학종이 유리하겠죠. 아마 대학에서 교수들도 와서 설명도 하고 진로활동도 한단 말입니다. 근데 세하고는 그게 없어요. 무조건 수능으로 대학을 가는데 유리해요. 그 세화여고에서 어느 정도 점수만 나와도 사실상 정시로 봐서는 굉장히 좋은 학교를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 학교도 마찬가지죠. 세하고라든지 뭐 중동고 이런 학교들은 당연히 정시로 대학을 가는데 유리한 학교예요. 그렇죠?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근데 뭐 세하고는 서초구에 있고 지금 중동고는 강남구에 있어요. 훨씬 더 유리한 학교입니다. 그런데 그 경희고 같은 경우는 이 경희대 학교 안에 있어요, 학교가.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한대부고나 거의 비슷한 느낌이에요. 실제적으로 가보면 진로 활동을 할 때 뭐 한양대 교수나 뭐 경희대 교수들이 와서 실제 수업도 비슷하게 해주고 실제 그 학교 자체가 대학이랑 협력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자사고를 선택하는데 나는 학종이다 싶으면 남학생 같은 경우에는 경희고라든지 뭐 아니면 저쪽에 한대부고가 여학생 남녀공학이긴 하지만 한대부고를 지원하는 게 나을 거고요. 그리고 나는 정시 쪽을 좀 중시하겠다라고 한다면 세화고나 세화여고를 가는 게 좋습니다. 이화여고는 최근에 이제 정시하고 학종을 같이 잡고 있기 때문에 여학생의 경우에 잘 헷갈린다 그러면 이제 이화여고를 넣는 것이 괜찮겠죠. 난 정시도 해야 되겠고 학종도 준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화여고를 넣는 겁니다. 자, 참고적으로 광역자사고는요. 이 전체 내신 성적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온이 자기소개서를 가지고 얼마큼 잘 썼는지 그리고 그 내용을 진위가 여부를 물어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떻게 물어보냐면 야, 너 있잖아. 자기소개서에 이 피보나치 수열을 공부했다고 했는데 설명을 해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런 학교들 지금 아까도 정시가 중요한 학교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 정시가 중요한 학교를 우리가 쓸 때 요령은 선행을 얼만큼 했는지 선행 과정을 말을 안 쓰고 써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수1까지 고등학교 2학년 과정까지 공부를 한 학생이 있어요.
그러면 대놓고 저는 수열과 뭐 수원 과정을 공부했습니다라고 쓰면 이거는 감점 요인이 돼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어떤 책을 보거나 아니면 따로 연구 활동을 하면서 피보나치 수열을 연구했습니다. 피타고라스 수를 연구했습니다. 이렇게 연구하면 이거는 감점 요인이 안 됩니다. 하지만 거기서 뭘 찾을 수가 있냐면 피보나치 수열을 연구할 수 있어? 그렇다면 고등학교 2학년에 수열까지 완벽하게 알겠네. 고등학교 2학년 과정까지. 그러면 선행을 많이 한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실제 표현한 거를 간접적으로 표현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죠. 실제 뭐 프랙탈이라든지 이런 걸 자기가 연구했다라고 할 때는 무한등기급수 같은 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고등학교 2학년 과정을 공부를 어떻게 했는지를 알 수 있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사고를 썼을 때는 선행과정이란 말을 안 쓰면서 선행과정을 얼만큼 했는지를 잘 써주는 거고요. 경희고나 저기 한대부고를 쓸 때는 약간 다르죠. 여기는 학종이 중요하니까 탐구활동을 뭘 했는지를 중요하게 써주는 게 좋습니다. 저런 학교들은 이제 탐구 과정이 있잖아요. 자기가 주어진 탐구를 얼마큼 했는지, 뭐 수질 오염을 조사할 수도 있는 거고, 대장균 오염 조사를 조사할 수도 있고, 수학에서 다른 연구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했느냐를 주요하게 보고 있는 학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주요하게 보는 학교고 실제 아이들이 선호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특히 이제 경희고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도 의대 성과가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실제 1년에 그 전체 학생 수가 20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의대를 10명씩 가요. 그러니까 의대 쪽을 생각하는 친구들이 이 경희고나 이런 데를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학교들을.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참고해서 우리가 준비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과학 중점 학교하고 일반고입니다. 이거는 잘 모르시더라고요. 저희가 다른 것들은 거의 알고 계세요. 뭐 남고냐 여고냐 자사고냐 아니냐 뭐 이런 것들은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과학 중점 학교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고 계세요. 과학 중점 학교는 남학생의 경우에는 성고고 여학생의 경우에는 숭의 여고가 있습니다. 숭의 여고가 있고 과학 중점반이 있는 거죠. 우리 지역 내에 있는 과학 중점 학교입니다. 이 학교는 물론 실질적으로 과학 중점 학교들은 어떠한 장점이 있냐면 과학 중점 프로그램이 있어요. 과학 중점 프로그램이 있는데 어떤 시수 차이냐면 이런 차이죠. 원래 이제 과학고 같은 경우에는 보통의 경우가 이제 뭐 최소 과학 시수가 60시수, 수학하고 과학이 60 단위 이상을 이제 해줘야 과학고가 되는 거고요. 일반고 같은 경우에는 뭐 적당하게 한 40탄 정도가 되면 그 중간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간 정도를 해줘서 실질적으로 과학 중점 프로그램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전문 교과 과정이 아닌 뭐 논문을 쓰는 과정이라 이런 과정들이 있어요. 교과 과정 중에. 그런 것들 때문에 나중에 수시 때 과학 중점으로 그 수학 과학 특기자 전형을 넣을 때 실제적으로 과학 중점반 학생들이 많이 유리해요. 특히 중앙대 같은 경우에는 뭐 고대나 이런 데는 특기자 과정들이 계속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넣을 때 과학 중점반이 많이 유리했었어요. 물론 이제 현재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대학을 치르는 2024학년도에는 그런 특기 과정들이 거의 없어져요. 없어지기 때문에 아마 수시로 그걸 넣을 거예요. 수시로 넣겠지만 그래도 수시 합격 비율이 많이 높은 편이고요. 대학에서도 과학 중점학교 프로그램에 대한 신뢰도를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좀 유리한 건 맞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과학 활동을 폭넓게 경험했기 때문에 대학의 입학생들에게 학업 흥미도나 이해도가 높은 것으로 현재 인정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과 계열이고 수학과학을 좀 진도를 많이 나갔다. 예를 들어서 한 고2가 입학할 때까지 고2 과정까지는 내가 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이 된다면 과학 중점 학교를 노려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왜냐면 실제적으로 내신 점수도 나올 수 있고 사실상 진도도 많이 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신에 그냥 중학교 정도 실력만 갖고 있다면 절대 넣으면 안 됩니다. 내신이 많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절대 넣으면 안 되고 사실상 고등학교 2학년 과정까지를 우리가 수학과 과학을 진도로서 나갈 수 있다라고 하면 충분히 넣을 만한 학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학 중점반도 마찬가지로 선택을 해서 하시는 게 많이 유리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이제 선택 과목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대학은 이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 선택 과목에 대한 것도 알아보겠습니다. 선택 과목이라는 게 뭐냐라는 거죠. 사실상 선택 과목은 이렇게 돼 있어요. 학생들이 수강 신청을 쭉 하게끔 돼 있거든요. 글씨가 좀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제가 빨간색만 좀 표시를 좀 해놨습니다. 지금 어떤 의미냐면 이런 거예요. 지금 보통의 1학년 때는 대부분 학교에서 선택 과정을 정해 놓습니다. 1학년 때는. 선택 과정이라는 게 별로 없어요. 딱 정해져 있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는 진로감을 맞춰서 과목을 선택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학년 때는 그냥 똑같고 2학년 때 바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보면은 2학년이 되면은 이렇게 탐구 과목을 자유롭게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내가 만약에 경제학과나 뭐 경영학과나 이런 데 간다 그러면 당연히 경제는 들어야 되겠죠. 실제 선택 과목을 경제도 안 들으면서 경제학과를 간다는 건 사실상 전공 적합에서 점수가 나오지 않아요. 나중에 생기부의 점수를 계산해 보면 전공 적합도가 떨어져요. 그래서 사실상 불리해진단 말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과학도 마찬가지겠죠. 과학도 내가 물리학과나 뭐 화학과 그 관련돼 있는 기계학과라든지 뭐 화학공학과나 이런 학과를 간다고 하면서 사실상 물리를 선택 안 하거나 화학을 선택 안 하면 전공이 바뀌어버린 거잖아요. 그러면 그 학생도 역시 마찬가지로 전공 적합성에서 떨어져요. 그러니까 2학년 선택 과목을 할 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이걸 언제 선택하냐면 보통 1학년 1학기 이제 말 정도, 1학기 말 정도 여름방학 들어가기 직전에 선택 과목을 미리 선택을 해놔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은 1학년 때 미리 선택 과목을 생각하는 게 좋아요. 장래희망이 별로 바뀌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중학교 때는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는데 웬만하면 고등학교 때는 그냥 가져야 돼요. 여기 과목들이 뭐가 있냐면 경제, 정치화법, 세계사, 생활과 윤리, 세계지리, 여행지리 같은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진로 전문 과정에는 사회과제 탐구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과학에서는 물리원, 화학원, 생원, 지원이 있고요. 진로 과목으로는 과학, 과제, 연구라는 것이 있습니다. 3학년 과정도 바뀌는데 3학년 과정 때는 물화생지는 다 투과정에 속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영어 같은 경우도 심화 영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현재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보면 동아시아라든지 뭐 윤리와 사상, 사회문화, 한국지리 뭐 이런 식으로 전체 나눠져 있고요. 수학도 마찬가지죠. 수학도 기하나 미적분, 확통 이렇게 선택할 수 있게끔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수학도 다 하는 게 아니고 세 가지 중에 이과의 경우는 2개, 문과의 경우 하나만 하는 거예요. 확통을 할 건지 미적을 할 건지 기하를 할 건지 하나만 하는 거고 보통 대부분 이과는 확통하고 미적이나 확통하고 기하를 많이 선택을 해요. 진로 과목은 이와 같이 선택 과정에 맞춰서 진행하게끔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약간의 문제가 있어요. 선택 과목을 선택하는데 일반 선택이 있고 진로 선택이 있어요. 물론 일반 선택하고 진로 선택이 2학년 때도 주어지고 3학년 때도 주어져요. 차이점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자, 일반 선택의 경우에는 그냥 모든 과정이 내신으로 다 반영이 됩니다. 실제적으로 내신 1등급부터 9등급까지 다 반영이 되는 거고 진로 선택을 할 경우에는 이게 이제 진로 선택 과정에 들어가게 될 경우에는 이 과정을 좀 다르게 등급을 A, B, C 성취도만 주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을 골고루 섞어줘야 돼요. 만약에 나는 만약에 수학에서 뭔가를 좀 잘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사실상 진로 선택에서 경제 수학을 선택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에요. 실제 수학에서 내가 3등급이 나오거나 4등급 나오거나 막 이렇게 나오는 친구가 있어요. 수학이 4등급인데 1등급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뭐 경제 수학에 이런 걸 선택을 해서 진로 과목을 로 이제 바꿔주는 거죠, 수학을. 그러면 사실상 등급이 좀 다르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 밑에 보면 사회 문제 탐구라든지 밑에 원과목 있잖아요. 그 뭐냐면 물리원, 화학원, 생원, 지원, 과학사, 생활과학, 융합과학이 있어요. 이런 걸 선택을 뭘 하느냐에 따라서 다 진로 선택 과목이 되는 거예요. 이 진로 선택 과목을 자꾸 강조하는 이유는요. 이 다음번에 보시면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성적표가 이렇게 나와요.
만약에 우리가 고전 읽기라고 하는 거를 있었어요. 현재 여기 고전 읽기가 진로 선택 과목에 있어요. 고전 읽기를 한번 볼게요. 고전 읽기가 일반 선택 과목에 있을 때는 단위수가 4단이고요. 수강자 수가 532명이고 성취도가 A를 받았습니다. 95점이었고 1등급이죠. 10등을 한 거고요. 표준 편차가 10인 거고 아마 계산해보면 10등 정도나 뭐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사실 A이긴 A인데 뒤쪽에 A일 수 있어요. 한 30 몇 프로짜리 A가 될 수도 있거든요. 원래 1등급은 4%고요. 2등급은 11%까지가 2등급이에요. 3등급은 22%고 그 이유는 4등급이거든요. 그럼 30 몇 프로면 4등급이에요. 지금 보시면 이 친구는 4등급이에요. 32.4%. 4등급인데 A를 받은 거라고 쳐요. 그러면 원래는 일반 선택을 했을 때는 일반 선택을 하면 이 친구는 1등급이 아니라 4등급이라고 나와요. 만약에 4등급을 받는다면. 그런데 만약에 진로 선택을 할 경우에는 그냥 등급이 안 나와요. 그냥 A라고 써져 있어요. A라고. 그리고 퍼센트가 이렇게 나와요. A가 32.4%, B가 30%, C가 36%. 대부분 학교에서는 30% 이상, 어떤 경우는 50%까지 A를 줘요.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한 60% 이상 주는 데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A를 줬다고 쳐요.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다음엔 대학에서 반영하는 것도 볼게요. 이게 이제 대학에서 학생들의 점수를 반영하는 거예요. 굉장히 크기가 작으니까 크게 제가 밑에다가 만들어 놨어요. 그거 한번 봐봐요. 요렇게. 예를 들어서 보면 숭룡여대나 숭실대나 상명대 같은 경우에는 A를 받으면 그냥 1등급이라고 계산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한양대나 서강대, 연세대, 고대도 성취도 한산이라고 나오고 우수과목, 세과목이 나오고 이렇게 있지만 사실상 A를 받으면 1등급이나 2등급일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냐면 잘 생각해봐요. 만약에 내가 30 몇 프로면 사실상 등급으로는 4등급이에요. 계산을 할 때. 또는 40%가 넘어가면 5등급이에요. 5등급으로 계산이 되는데 만약에 내가 진로 과목을 선택하면 1등급이나 2등급. 여기도 미정이긴 하지만 대부분 1등급이나 2등급일 가능성이 높잖아요. 자, B를 받았다고 칩시다. 여기 B를 받으면 이 친구는 2등급이 나오잖아요. 숭실대나 상명대일 때 2등급인데 만약에 B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됐을까요? 앞에 보면 요거 두 개 합치면 62.9%, 63.3%예요. 그러면 7등급이죠. 거의 6등급이죠, 6등급. 그럼 6등급인데 6등급이면 사실상 굉장히 낮은 건데 만약에 진로 과목이었다면 2등급이라고 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게 유리할 거냐는 거는 뭐 금방 알 수 있는 거죠. 아, 진로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유리할 거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정성평가에서도 마찬가지로 진로 과목에 A가 있으면 좋은 성과를 보여준다고 해요. 그러니까 가능한 그 표에 나와 있는 과목 중에 진로 과목은 가능한 선택하는 게 좋아요. 현재 고3, 원래 올해 졸업하는 고3까지는 이게 별로 혜택이 없는데 그 밑에 있는 현재 고2부터는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현재 중3에서 고2로 올라가는 학생들은 대부분 선택할 때 진로 과목을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진로 과목이 뭔가 한번 볼게요. 진로 과목은요, 아까 말한 대로 이렇게 실용국어, 심화국어, 고전국어, 실용수학, 기하. 미적분은 여기 보니까 여기 일반 선택 과목에 있고 기하가 진로 과목에 돼 있죠. 그렇죠? 그리고 수학 과제 탐구가 있고요. 영어도 실용영어, 영어권문화, 진로영어, 영미문화 읽기. 여행지리, 사회문화 탐구, 고전윤리. 과학도 마찬가지죠. 이 과목들을 가능한 많이 선택하는 게 유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러면 이제 거꾸로 어차피 물리 2를 선택하면 나하고 같이 경쟁하는 애들이 다 잘할 거 아니냐. 근데 이미 이렇게 프로그램이 돈다는 걸 아이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진로 과목 선택이 일반 과목 선택보다 많아질 거예요. 있으면. 이건 다 머리를 다 쓰는 거예요. 똑같이. 그러니까 충분히 A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학교에서도 의도적으로 지금 30% 정도로 보통 예를 들었는데 의도적으로 40% 이상 A를 주는 학교가 상대적으로 많이 있어요. 물론 이제 30% 정도가 이제 권장 사항이고요. 그래서 30 몇 프로가 보통 A라고 보시면 돼요. A가 30 몇 프로. 그러면 등급으로 치면 4등급이나 5등급 정도 되는 아이들이 그냥 A인 거예요.
그러면 점수상에서는 이 진로 과목은 그냥 1등급 또는 2등급을 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부연이 유리한 부분이기 때문에 선택 과목은 진로 과목으로 주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물론 보시면 미반영하는 학교도 있어요. 올해는요.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실제 반영된 학교들을 보면 서강대, 연세대, 고려대 이런 학교들이 다 반영을 하고 나섰어요. 그러면 당연히 다른 학교들도 반영할 거 아니겠어요? 올해 첫 해 시행하는 거라 올해는 반영하기도 하고 반영 안 하기도 아직 결정도 안 됐단 말이죠. 근데 현재 고등학교 이제 1학년 올라가는 현재 중3 학생들이 시험 보는 2024학년도에는 거의 대부분 학교에서 반영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반영 비율은 이미 앞에서 이렇게 먼저 치고 나간 데를 기준을 해서 다음으로 정하기 때문에 아마 보시면 거의 비슷할 겁니다. 1등급, 2등급, 3등급이거나 그죠? 거의 꼴등에 3등급을 치는 거잖아요. 거의 마지막 C를 받아도 3등급을 치는 거거든요. 여기 4등급, 여기는 5등급을 치기 때문에 무조건 반영을 받아놓는 게 유리할 거다라는 건 당연한 얘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과정을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얘기는 좀 아시겠죠? 진로 과목은 그래서 자기의 진로에 맞는 과목으로 꼭 선택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죠. 그러면 이 선택 과목이 정말 학종을 좌우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상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선택을 할 거냐? 우리가 학생부 종합에서는 이 선택 과목을 뭘 하느냐에 따라서 전공 적합도의 점수를 배정합니다. 그래서 화학 계열을 진학하는 학생은 화학 2, 물리, 기계나 물리 이런 걸 선택하는 학생은 물리 2, 또는 경제학과를 진학하려면 경제 수학이 당연하겠죠. 이런 것들을 이런 식으로 꼭 자기가 뭘 해야 될지 정확하게 알고 해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도 마찬가지예요. 올해도 지금 1학년 아이들이 자기네가 선택 과목을 할 때 뭘 해야 될지 몰라서 고1 학생들이 많이 와서 이렇게 질문을 해요. 자기는 도대체 뭘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장래희망에 맞춰서 동그라미를 제가 쳐줘요. 이거 괜찮을 것 같다 라고 해줘요. 그리고 진로 과목도 많이 해주고. 그래서 사실상 잘 모르겠으면 상담 신청을 해서 갖고 와야 돼요. 내가 뭘 할지 모르겠다. 그럼 갖고 와주면 충분히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을 다시 말씀을 또 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과연 우리가 대학을 가는 시점에는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바뀌었을까라고 하는 부분이죠. 우리가 대학을 가는 시점이 됐고요. 굉장히 많은 부분이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떤 부분이 변하냐? 현재 고3들은 지금 동아리 활동도 다 들어가고 소논문도 기재는 가능하고 물론 반영은 안 되지만 그리고 봉사활동도 다 들어가져 있고 진로활동도 들어가 있고 모든 수상 내역이라든지 도서도 다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고등학교 이제 얘네들은 졸업하는 거고 현재 고1, 고2죠. 현재 고1, 고2 학생들은 자율동아리가 하나만 들어가져요. 하나만 들어가고 청소년 활동도 들어가고 소논문은 기재가 안 됩니다. 생기부 내에 소논문이란 말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소논문이란 말을 안 쓰고 어떻게 쓰냐면 탐구 보고서라고 아이들이 써요. 근데 제목을 소논문 형식으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떻게 쓰냐면 만약에 문과라고 하면 이렇게 쓰는 거죠. 문과라면 구한말 외교 정책과 현재의 정치 상황에 해당하는 현재의 정치 상황과의 비교에 대한 연구 이렇게 써요. 만약에 수학이나 과학 과목 같은 경우에도 2차 함수를 활용한 실생활의 뭐에 대한 연구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논문처럼 써요. 그렇게 탐구 보고서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소논문이라고 하는 건데 소논문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탐구 보고서라 하고 실제 그런 내용을 이제 현재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봉사활동은 여기 보면 봉사활동이라는 말이 있는데 봉사활동은 다 들어가요. 개인이나 봉사활동이 현재 고1 아이들은 들어가고 있고요. 근데 이제 앞으로 현재 중3 아이들은 개인으로 한 봉사활동은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실제 생기부에는 들어갈 수 있는데 대입 자체에는 반영이 안 된다는 거죠. 생기부에는 다 들어가져요. 대입에는 이 과정을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만 들어가냐? 그러면 학교에서 한 봉사활동만 들어간다. 그럼 학교에서 한 봉사활동이 잘 기획되어 있는 학교가 어디냐라고 보면
일반 고등학교보다는 아무래도 자사고나 뭐 이런 특목고 같은 데가 유리할 수밖에 없죠. 이런 부분에서는. 그래서 일반 고등학교보다는 이런 부분이 많이 유리할 거다라고 보는 거예요. 봉사활동도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왜냐하면 학교에서 애들이 단체적으로 요양원을 가거나 애들이 단체적으로 어디를 가거나 이런 건 없어요. 근데 옛날에는 어땠냐면 내가 그런 의대라든 이런 관심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라면 본인 스스로 요양원도 가고 병원도 찾아가고 해서 봉사활동을 했었어요. 근데 이렇게 돼버리면 전혀 할 수가 없잖아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일반고에서 학종을 노리는 게 불리해진 거예요. 이 자체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진로활동은 여기 보면 지금 연간 700자를 쓰게 돼 있고 진로 희망 분야를 이제 자기가 쓰게끔 돼 있거든요. 진로 희망 분야는 생기부에는 이제 써지는 거예요. 생기부에는 써지는 거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생기부에는 써지지만 사실상 이제 대입할 때는 이제 반영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상 경력. 근데 이런 것도 자꾸 써놓는 게 생기부에만 써놓아도 실제적으로 선생님들이 그 내용을 갖고 이제 종합 의견이라든지 앞에 선생님 세특이나 자율활동 같은데 다 써줍니다. 진로 희망사항이라고 하는 거는 본인이 어떻게 했는지 잘 정리해서 생활기록부에 넣게끔 돼 있는데 이게 대학교 원서를 때 생활기록부에서 빠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삭제가 돼서 나가는 거지 사실상 선생님들이 이걸 계속 보고 있고 담당 선생님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종합의견이나 세부능력 특기사항, 다른 자율활동 같은데 다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진로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실제는 대입에만 미반영되는 거고 생활기록부에는 다 표시가 돼요. 자율동아리도 마찬가지예요. 학교에는 다 표시가 되는데 대입 갈 때 자율동아리라고 하는 말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빠지고 동아리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어렵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만 다른 부분에 다 표시가 되니까 가능한 자율동아리도 있으면 하는 거고 봉사활동도 할 수 있으면 해보고 진로활동도 진로희망사회도 할 수 있으면 해보는 것이 훨씬 낫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교내수상. 교내수상도 물론 생활기록부에는 있지만 대학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어떠냐? 지금 고1은 생활기록부에는 다 써져 있어요. 다 써져 있는데 나중에 대학교 원서를 낼 때는 한 개만 넣습니다. 한 개만 넣는 거고 현재 중3의 경우는 교내수상은 대학에 반영이 안 된다.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해야 되느냐? 그게 아니고 생활기록 써져 있기 때문에 혹시 상을 받게 되면 그런 건 다른 곳에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도서명. 다 독서요. 여기 보니까 독서가 어떻게 되냐면 독서명과 저자를 기록하게 돼 있잖아요. 고등학교는. 이제 현재 중3들이 대학 가는 시점부터는 대입의 미반영이다라고 돼 있는데 현재는 미반영이라고 돼 있는데 거기 세부적인 지침에 보면은 세특, 과목별 선생님들의 세특에는 독서를 써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독서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생활기록부는 이렇게 바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만 여태까지 우리가 비교과 활동이라고 했던 것들이 생활기록부는 여전히 기재가 되지만 대입에는 반영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사실상 해놔야 나머지 세특이나 이런 세특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과목별로 선생님들이 하나하나 써주는 거거든요. 그런 거에 다 이렇게 반영을 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지금 2024년도 현재 중3들이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볼게요. 현재 중3 고등학교 1학년들은 여전히 자기소개서가 있습니다. 자기소개 쓰고 자기소개서 기반으로 면접을 합니다. 근데 현재 중3이 대학을 갈 때는 교사 추천서나 그렇죠? 교사 추천서랑 자기소개서도 폐지가 되는 겁니다. 둘 다. 그러니까 자기소개서도 폐지가 되고 교사 추천서도 폐지가 되니까 남아있는 건 생활기록부 딱 한 개가 남는 거죠. 그렇죠? 사실상 이렇게 되는 거고요. 여기서 보면은 나머지들은 전부 다 어떻게 하냐? 나머지는 여기에 책무성 강화를 위해 모든 학생의 교과 세부능력 특기사항을 기재할 수 있게 돼 있어요. 학교 생활기록부 내에 과목별로 써주는 선생님한테 다 기재를 해준다라고 돼 있어요. 아니 그러면 결과적으로 자기소개서의 내용이 다 세부능력에 기재가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표준화를 만들어서 보급하겠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들이 다 쓰게끔 돼 있죠.
거기에 당연히 허위 기재 이런 건 안 되겠죠. 당연히 허위 기재는 할 수 없죠. 예, 그래서 이런 것도 안 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현재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세특을 잘 쓸 거냐라고 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런 거잖아요. 자기소개서를 지금 우리가 자기소개서 하나 쓰려면 수십 대 한 건에 50만 원 정도? 그 정도 받습니다. 뭐 이렇게 컨설팅 사무실 가보면. 그리고 6개를 쓰면 뭐 조금 깎아줘서 이제 받아요. 사실상 그런 식으로 현재는 아이들이 자기소개 쓰고 면접 준비도 하고 있어요. 그러고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다 필요 없어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자기소개서에 쓸 노력을 평소 때 생활기록부에 세특에다 노력을 해라 라고 하는 부분이죠. 어떻게 할 건가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대학 전형 간에 여기 보시면 비율도 납해야 되고요. 학종 논술 위주로 쏠린 이런 형태를 다 수능 위주로 바꾸기로 했어요. 40%. 정시가 굉장히 높아진다는 거죠. 지금 현재 정시가 22%거든요. 근데 현재 정시가 22%인데 이거를 수능 중심의 40%로 확대하겠다. 그러면 내가 학교를 다니면서 수능을 잘 보는 정시를 공부하는 학생이 유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학교가 이렇다고 봐야 되겠죠. 만약에 내가 예를 들어 세화여고를 다니고 있어요. 세화여고를 다니고 있는데 앞에 1등급, 2등급, 3등급까지는 수시 준비를 하겠죠. 근데 4등급 뒤에부터는 수시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 정시를 준비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시를 준비해서 수능에서 몇 점을 봐야 갈 수 있는지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죠. 사실상 이렇게 되면은 학교에 대한 부분들이 좀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실제 수시를 준비하는 학생한테 몰아주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4등급, 5등급도 그렇게 되면 눈치를 봐가면서 사실상 세특 관리를 해주면 충분히 좋은 성과를 낼 수가 있는 거죠. 몰빵하는 게 아니고 무조건 한쪽으로 가는 건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정시가 강화되면 당연히 정시를 올인하는 친구가 엄청나게 많아져요. 수시를 하지 않고 정시에 올인하는 친구가 많아지면 그만큼 수시를 준비하는 학생들한테 유리한 부분도 생기는 거예요. 두 번째로 볼까요? 두 번째로 보면 여기 보니까 논술 중심으로 전형과 어학 특기자 전형 같아요. 아까처럼 제가 말씀드렸지만 과학 중점 학교를 다닌 학생들은 이런 특기자 전형 같은 경우가 있었어요. 실제적으로. 그런데 그 제도는 폐지가 되는 거죠. 그럼 과학 중점 학교를 갔을 때는 뭐가 좋냐? 아무래도 과학 중점 학교는 일반고보다는 그래서 특이한 과목들이 생길 거 아니에요. 아까처럼 진로 과목들이 더 생기니까 그거에 대해서 내신도 유리할 거고 사실상 좀 유리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과학 중점 학교는 아마 경쟁률이 한 20대 1 정도 돼요. 나중에 이렇게 체크를 하게끔 돼 있거든요. 원서를 넣으면 과학 중점 학교를 넣을 건지 안 넣을 건지 체크하게끔 돼 있는데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고를 지원할 경우에. 그렇지 않고 자신의 목적에 따라서 이 친구 같은 경우, 어떤 친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뭐 친구의 영향을 좀 많이 받는 것 같다 라고 하면 사실상 자사고로 가는 게 낫겠죠. 아니 애들이 공부를 잘하면 지도 공부 열심히 하고 애들이 공부 안 하면 지도 안 하고 이런 친구들이 있으면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자사고 같은 데가 가는 게 훨씬 유리할 겁니다. 당연히. 왜냐하면 학종 말고 정시도 있기 때문이죠. 내신이 좀 떨어지더라도 사실 유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또 하나가 뭐냐면 사회적 배려, 지역균 등을 발전하는 사회통합전형을 도입하고 10% 이상 의무화하는데 여기서 그 지역균 등을 하는 것을 10% 이상 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학생부 교과 전형을 무조건 10% 이상 뽑는다는 뜻이죠. 학생부 교과 전형은 뭐냐면 내신만 갖고 뽑는 건데 지금은 내신만 갖고 뽑는 전형이 상위 대학일수록 별로 없어요. 그걸 10% 이상까지 뽑는다는 얘기는 실제 내가 약간 떨어진 학교에 가더라도 내신을 정말 열심히 판다면 해볼 수 있는 학교가 많아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모든 게 막혀있는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괜찮은 방법으로 교육제도가 바뀌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전히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요 뒤에는 그냥 제가 말을 한번 쭉 써본 겁니다. 이렇게. 여전히 학종은, 필수입니다. 아무래도. 지금, 쭉 보시면, 정시를 노리는 것도 입시 전략을 수행했다 아닌가 싶지만, 입시 전략을 잘 살펴보면 고등학교 3학년이 학종을 포기하고 정시에 올인하는 것은 좋은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이대, 한양대, 경희대 상위권 학교들이
거의 절반 가까이 학종으로 뽑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고3이 가장 유리한 건 학생부 종합전형이기 때문에 나중에 하다가 안 되면 재수할 수도 있지만 꼭 준비하시는 게 많이 유리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성적은 무조건 잘 받아야 됩니다. 이유는 아시죠? 이거는 뭔 말인지 알죠? 고등학교 1학년 때 성적이 좋으면 이렇게 딱 인지가 돼요. 그래서 학교에서 좀 챙겨주는 것들이 있어요. 뭐도 챙기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것들을 준비해 볼 필요가 있을 거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또 하나는 여기 제가 말씀드렸지만 세부능력 특기사항, 이걸 세특이라고 합니다. 세특에도 입학사정관이 가장 많이 보는 방법입니다. 이것을 가장 잘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지금 앞으로는 과목별로 선생님들이 쓰는 세특이 가장 모든 걸 좌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학종에서는. 그래서 여기서 써져 있는 것이 전공 적합성이나 인성, 발전 가능성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는 거죠. 지금은 발전 가능성이 독서로 돼 있는데 그 독서가 여기 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는 세특을 잘 받으려면 아무래도 수행평가를 잘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교사에게 칭찬받은 내용도 메모해 두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단순히 학생의 태도를 기록하는 것보다 학생의 뛰어난 학업 역량이 드러나도록 기술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보고서를 발표하는 것, 이런 거 제출하거나 발표하는 것들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쨌든 간에 세특을 잘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좀 잘 해줘야지 사실상 유리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독서활동도 중요하죠. 독서활동도 세특에 포함되어 있는 독서활동, 이 독서활동이 다 세특으로 가요. 지금은 없어졌는데 전부 다 세특으로 가기 때문에 독서의 중요성이 줄어들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저희가 자서고를 준비하거나 특목고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독서활동 개수예요. 독서를 몇 권 했느냐라고 하는 그 개수를 채우는 걸 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 과정들을 여기 가장 많이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학종에서는 수상 경력이라든지 비교과 영역, 어떤 수능 준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상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내용들을 제가 이렇게 쭉 써놨어요. 자기소개서가 폐지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생활기록부에 뭘 쓰냐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현재 고1 아이들은 조금이라도 뭐 변명할 수 있는 뭔가 있는데 추천서나 자기소개서가 아예 없어요. 그래서 1학년 때부터 생활기록부 관리가 안 되면 아예 학생부 종합전형은 끝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꼭 주의해야 된다. 지금 여기 보시면 수상 경력도 현재 고등학교 1학년 같은 경우는 한 개씩 쓰게끔 돼 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중학교 3학년 같은 경우는 아예 그게 없어져요. 물론 생활기록부에 남는데 사실상 대입에 반영할 때 생기부가 안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어떻게 하냐면 상장을 받은 내용을 세특으로 기재할 수밖에 없어요. 세특에다가 어느 활동이 우수하다 이렇게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모범상 같은 경우는 담임교사 종합의견이나 자율활동 같은데 이렇게 나눠서 기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사실상 상장을 받는 건 무조건 받아야 됩니다. 다른 친구들은 이런 내용을 잘 모르니까 굳이 내가 상장을 받아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상 이런 내용들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낫고요. 2024학년도부터는 어차피 자기소개서 자체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생활기록부 안에 들어간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종 때 뭘 물어보겠어요? 당연히 이제 생활기록부에 있는 내용을 갖고 꼼꼼히 물어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여기 비교과 영역 같은 경우가 그런 거잖아요. 독서라든지 봉사활동이나 어떤 자율활동 같은 거, 진로활동 같은 걸 말하는 건데 그런 영역이라고 해도 내신만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자꾸 활동을 하는 게 좋습니다. 자꾸 활동을 안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전공에 대한 고민을 미리 하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린 과목 선택을 좀 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수능은 아예 포기한다 이런 건 안 되니까 수능 준비도 같이 해줘야 된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내용은 이제 실제 분석을 해보는 겁니다. 자, 우리는 어떤 식의 분석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이죠. 지금 보시면 세부 영역을 골고루 학습할 것. 당연히 중간에 어떤 특정 분야만 한다는 것보다는 당연히 이제 전체적으로 해줘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수능과 내신에 적응 가능한 수준을 유지할 것. 이게 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제가 이제 요 근처에 있는 학교들 중에 이상하게 정시로는 아예 대학을 못 가는 애들도 있어요. 거기 봤더니 모의고사를 보니까 1등급이 없어. 모의고사를 봤는데 모의고사에서 1등급이 없다는 얘기는 말이 안 되죠. 한 명 나오고 막 이래요. 그러면 모의고사 1등급이 한 명이면 수능 때도 1등급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대학을 갈 수가 없어요. 정시로는. 근데 왜 그런가 봤더니 시험 문제가 너무 쉬워. 학교 문제가 쉬우니까 이 친구들이 그 이상을 공부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의고사 준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등급이 안 나와요. 근데 그렇게 하면 지금처럼 정시가 강화된 상황 속에서 대학을 가는데 굉장히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수준을 꼭 수능과 내신에 비슷한 수준을 맞추는 게 좋겠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성보고나 이게 남강고나 이런 남자 학교들, 미림이나 문영 같은 데는 사실상 학교 내신보다 모의고사 점수가 내려가 있죠. 학교 내신이 더 받기가 어려워요. 근데 그렇지 않고 남녀공학의 공립학교들 같은 경우는 실제 모의고사 점수보다 학교 내신이 받기 훨씬 쉽죠. 그러면 예를 들어 3등급인데 다른 학교도 단국고나 이런 데는 내 학교 내신 2등급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2.5등급이나 이렇게 나오는 거고 실제적으로 성보고나 남강고 같은 경우에는 모의고사 3등급이면 학교 내신 3.5등급이 나오는 거잖아요. 실제적으로 그렇죠. 1등급 이상 차이 나거든요. 그러면 그 학교 내신만 좋다고 해서 나중에 실적을 봐보면 어디가 낫냐는 거죠. 나중에 실적을 봐보면 실제 공부를 잘하는 학교가 더 유리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능과 내신은 좀 가능한 수준 잘 유지해 주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지문과 문항 해석이 가능한 학습 역량 형성을 해야 된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친구들이 문제를 못 읽어요. 그래서 문제를 못 읽어서 독해력 훈련을 좀 해야 돼요. 글을 읽는, 자꾸 우리가 독서가 중요하다고 말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인데 글을 읽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문제를 읽고 이해를 못 합니다. 쟤가 도대체 무슨 말 하는 건지 몰라요. 근데 나중에 수시를 가게 되면 면접을 보는 게 아니라 면접 시험을 봐요. 그러니까 실제 고대를 가거나 연대를 가고 서울대 가도 마찬가지인데 딱 가보면 면접하기 전에 30분 동안 제시문을 줘요. 제시문을 주고 빨리 읽고 그 제시문에 설명하는 게 문제예요. 그게 면접이에요. 그러면 지문을 읽고 문제를 해석해야 되는데 아무리 지문을 읽어도 잘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애들이 많단 말이죠. 요즘에 특히 애들이 스마트폰이나 실제 글 읽는 거, 유튜브나 이런 거 글을 안 읽다 보니까 시험을 유튜브로 보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어려워지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문 독해력 훈련은 좀 필요할 거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써놨고요. 그래서 정시에 강한 수능의 고득점 그리고 내신에 강한 걸 목표로 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내신 대비 같은 경우도 이렇게 분야별로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징적인 건 간단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당연한 거니까 굳이 얘기할 건 없을 것 같아요. 자, 학교별로 내신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남강고부터 하겠습니다. 남강고는 사실상 남고고요. 사립학교입니다. 서술형의 조건을 많이 제시하고 문제가 어려워요. 영어에 사용되는 용어가 폭넓게 대비를 해줘야 될 정도고요. 국어에는 선택지가 제시되는 개념어가 난이도가 있어서 철저하게 대비를 할 필요가 있어요. 문제를 한번 볼까요? 지금 이게 국어거든요. 이게 이렇게 국어란 말이죠. 다음 가에 표시된 음형성 요소를 그 예시가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부분으로 그냥 읽어봐도 어려워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게 고1 거죠. 고1 거. 국어 선택지에도 개념어가 난이도가 있고 철저하게 대비가 필요할 정도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중학교하고는 수준이 달라요. 그 다음에요. 영어 같은 경우도 이렇게 실제적인 학교 지문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절대 고등학교 때는 교과서 지문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외부 지문이 나오는 거예요. 시험 문제 자체가. 교과서 외운다고 절대 점수 안 나와요. 중학교 때는 교과서를 외우면 점수가 나오거든요. 통째로 몇 번 외웠냐? 고등학교 때는 그렇지 않아요. 다 외부 지문이에요. 이런 식으로 폭넓은 지식들을 요하는 문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학 같은 경우도 볼까요? 수학 같은 경우도 이렇게 용어라든지 이런 여기 보시면 자세히 보시면 다시 수학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 보면 이렇게 왜 이러지? 수학 같은 경우 서술형 문제에서 조건을 많이 제시하고 굉장히 까다롭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실제 볼까요? 조건들이 어떻게 되나? 이렇게 쭉 내용들이 나오고 이거 하나하나 요소를 맞추는 거. 가로의 길이가 30, 세로가 20,
직사각형 모양 종이가 있고 내규층을 똑같은 정사각형을 만들고 부피를 구하고 이렇게 각각의 조건들을 다 만들어서 실제 문제를 풀어야 되는 문제가 나와요. 난이도가 있다는 얘기죠. 다 서술형 문제고요. 서술형도 많아요, 문제가. 그 다음에 두 번째 볼게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인원고요. 우리가 생각했던 인원고. 인원고도 애들 많이 가는 학생이에요. 근데 수학이 서술형이 90%예요. 여기는 서술형 중심으로 한 시험을 보고요. 영어가 80% 이상은 지문이 아주 길어요.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문제가 길 줄 몰랐어요. 그것도 비문학 지문의 길이가 상당히 길어요. 다 길이가 길어요, 전부 다. 지금 보시면 이게 인원고의 이제 국어 내신인데 지문 자체가 뭐 보기 자체가 길어요. 보기 자체가. 네, 이렇게 보기 자체가 상당히 긴 그런 형태를 띠고 있고요. 국어 같은 경우도 이게 수학 문제인데 여기 이거 제가 이렇게 굳이 표시해 놓은 게 서술형이 90점이에요. 여기 제가 살짝 표시해놨는데 여기 작년에 본 거잖아요. 1학기 때 2019 1학기 때 본 건데 서술형이 90점 저기 그 나머지 객관석이 10점 이렇게 돼 있어요. 다 서술형이에요. 다. 그리고 문제도 다 어려워요. 아까 조금 전에 봤던 것보다 훨씬 더 어렵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기 그 인원고다라고 생각이 되면 이제부터는 서술형 준비만 거의 해야 돼. 수학 문제는. 객관식보다는 서술형 쪽으로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학교별로 조금 내신을 준비할 때는 방향을 좀 바꿔가면서 생각을 해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앞에 네 문제 빼고는 다 서술형이에요. 상당한 수준이죠. 그리고 영어는 한 바닥이 다 지문인데 저 바닥이 4페이지가 있어요. 지문 하나에 한 문제씩 있어요. 엄청 길어요. 그래서 이거 장난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예요. 그리고 국어도 지문이 길고 영어도 지문이 길고 수학은 다 서술형이고 그래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 정도야 뭐 어떻게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사실상 그냥 생각해서 들어가면 완전 낭패예요. 이 학교는. 그래서 사실상 많이 까다로웠던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영락고는 수학 개념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 영어에서 개념어나 뭐 다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했고 국어 같은 경우에는 포괄적으로 다루는 문제가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영락고의 국어 기출 문제. 이제 영락고는 넘어갈게요, 그냥. 자, 미립영어거 볼게요. 자, 미립영어는 그 수학에 매우 정확한 개념 정리가 필요하고요. 영어는 전체적으로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국어는 모두고로 시오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원래 우리 객관식으로 보면 모두고로 시오가 제일 어렵거든요. 하나만 틀려도 안 되니까 난이도가 굉장히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시험 범위가 전체 범위예요. 전체 범위. 사실상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요. 서술형 문제에 배점이 높고 감점 기준이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는 학교입니다. 전체적으로. 미립여고 간다 그러면 문제가 어렵다고 보통 얘기 많이 하거든요. 가장 어렵다 이렇게 많이 해요. 이거는 이제 국어 문제인데 이렇게 모두고로 시오죠. 다 이렇게 모두고로 시오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모두고로 시오는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만 틀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수학인데 이게 시험지를 제가 확대해서 잘 안 보이는데 13에 17승을 11으로 한 나머지나 17에 13승을 18은 나머지를 구하는 문제처럼 개념이 상당히 어려운 거고 다른 학교에서 잘 볼 수 없었던 문제 형태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중간고사 거예요. 중간고사 때는 잘 이렇게 안 나오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2학년이나 가서 어떻게 뭐 수열이나 이런 거 할 때 주로 나오는 건데 그런 문제들이 막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정확한 개념이 알 수 있어야 되고 난이도 거의 최상이에요. 그리고 이건 영어죠. 영어 같은 경우에는 문제 수준이 다음 이렇게 의미하는 거 뭐냐고 문법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수준의 문제들이 이렇게 출제가 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런 문제들이 전체적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준비를 좀 미립용어 같은 경우는 만약에 들어갔다라고 하면 이제 뭐 국영수죠. 국영수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준비를 해놓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남자 학교 중에서는 뭐 아까처럼 성보나 뭐 남강이나 뭐 이런 학교를 갈 때 준비를 확실하게 많이 하거든요, 아이들이. 근데 여학교 같은 경우는 미림이나 문영 갔을 때 준비를 확실하게 하면 되는데 아까 인원 같은 경우가 이제 돌출해서 준비를 해야 될 학교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인원고를 만약에 가게 되면. 그리고 이제 문영여고도 마찬가지죠. 서술형의 조건이 많이 까다로워요. 많이 까다롭고 영어 문제가 재심의 개념이 폭넓고 구체적이고 수능형이에요. 국어에 대한 대비가 철저하게 필요한
학교죠. 이게 국어예요. 예, 이렇게. 여기도 보면 뭐 이렇게 문제들이 긴지 모르겠어요. 뭐 하나 하는데 이렇게 엄청나게 길게 나와. 한 문제 한 문제가. 그래서 뭐 중학교 때하고 다르게 국어에서 많이 발목을 잡아요. 이게 중학교 때는 사실 국어는 그냥 해도 점수가 나오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때는 국어가 상당히 까다로워서 이 사실상 많이 준비해야 될 필요성이 좀 있는 거예요. 문제가 너무 길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특히 중요한 게 영어는 절대평가인데 국어는 수능에서 상대평가잖아요. 그래서 국어하고 수학하고 탐구 갖고 아이들 수능을 뽑거든요. 사실상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통 등한시하죠, 국어는. 그냥 안 해도 될 것처럼 생각하는데 사실상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건 영어인데 영어도 지금 보면 상당히 난이도가 있는 문제였어요. 개념이 폭넓고 상당히 문법을 폭넓게 이해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수학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실제 문제들을 저희가 이제 분석을 해봤습니다. 아마 이 문제는 이 과정을 공부한 친구들이 천천히 생각하면 아마 집에 가서 풀면 풀릴 거예요. 근데 이런 문제가 20문제가 있고 그거를 짧은 시간 한 45분 이내에 다 풀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원래적으로 치면은 쉽게 할 수가 있는데 45분이라는 시간이 너무 짧다는 거죠. 그 안에 이걸 풀어내야 되거든요. 실제 시험 시간이 50분인데 답안 마킹도 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사실상 45분밖에 못 풀어요. 한 문제 2분씩밖에 못 푸는데 문제가 너무 어려워. 너무 길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이제 광신고 같은 경우는 수학에 대한 뭐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거나 뭐 이런 문제들이라든지 영어의 선택지의 어휘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문제, 국어의 문제를 사용되어지는 용어가 추상적인 것들이 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광신고의 국어 문제였고요. 넘어갈게요. 구암고. 저희가 이제 구암고를 또 생각해 보는 이유는 구암고는 이제 제가 이제 아까처럼 이렇게 학교를 찝어서 하는 이유는 가장 많이 질문을 했었어요. 제가 중3 학생들이랑 상담을 해보면 구암고 많이 얘기하고 인원고도 많이 얘기했고 미림요거나 문형요거도 많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학교들을 중심으로 정확하게 한번 설명을 해보는 거예요. 이제 구암고 같은 경우에는 구암중이랑 이제 같이 있으니까 구암고라고 생각을 했는데 구암고 같은 경우에는 그 남학생 숫자가 여학생 숫자보다 조금 많아요. 학교 자체적으로 남학생 숫자가 좀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남학생들이 좀 유리하게 많이 선택을 해서 가고 있는 거로 지원을 많이 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수학에서는 매우 정확한 개념이 필요하고 영어 지문의 서술형, 논술형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어지고 있고요. 국어에서는 신개념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국어처럼 새로운 개념에 해당하는 문제들이 이렇게 출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야, 글씨가 이게 확대를 해놓으니까 자꾸 깨지네요. 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지금 수학 같은 경우인데 이렇게 개념이라든지 이런 정확한 개념을 알아야만 할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2학년 연산 중에 개념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 난이도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것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난이도는 어렵지 않은데 실제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해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 정도면 사실상 우리가 풀 때 블랙라벨까지 다 안 봐도 사실상 풀 수 있는 문제도 있는 거예요. 충분히. 그래서 뭐 블랙라벨 정도 보면 거의 1등급 맞을 수 있을 정도로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학교 문제들은 당연히 블랙라벨은 봐야 돼요. 블랙라벨이나 뭐 일품이라든지 이런 책들은 봐야 되고 심지어 어떤 학교는 고쟁이라든지 뭐 맞불 시너지라는 뭐 그런 책들도 있거든요. 그런 책들까지 다 봐줘야 실제 학교 문제를 풀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문제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구암고는 수학 문제는 그닥 어려운 건 아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영어도 마찬가지로 많이 어려운 건 아니지만 이렇게 문법에 해당하는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체 과정들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한 이유는 이제 어떻게 하면 이걸 갖고서 이제 문제를 해볼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물론 이제 학교를 지원할 때 전략을 먼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어떠한 학생이고 어디가 유리할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원서를 쓰기 전에 각자 제가 한번 다 초청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성적표 갖고 와야 돼요. 반드시 성적표 갖고 와서 대화를 해주면 어느 학교를 쓸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그래야지 1단계, 2단계, 3단계를 잘 쓸 수가 있어요.
아마 다음 주까지는 저희가 중학교 1학년 입학하는 학생들 중심으로 진행을 하고, 그 다음 주부터 아마 기말고사가 끝나는 시점부터는 현재 고등학교 올라가는 학생 대상으로 원서 어차피 12월 달에 써야 되기 때문에 그때 꼭 다 나오셔야 돼요. 그러면 가장 유리한 학교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실제 내신은 떨어지는데 그럼 나 정도에서 어디를 가야 가장 최선의 학교를 갈 수 있느냐를 딱 집어서 그 학교를 넣는 걸로 하고, 그 학교가 만약에 되면은 공부를 어떻게 할지, 제일 중요한 국영수잖아요. 국영수 공부를 어떻게 할지를 대안을 제시해 드릴 테니까 그거 맞춰서 하면 거의 등급이 나와요. 딱 정해져 있어요. 이게 뭐 표 비슷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학교들을 봐보면 이게 어떤 학교는 뭐 자기 마음대로 막 뭐 아까 인원고 같은 경우에는 서술형만 그렇게 나오면 사실상 공부할 서술형 중심으로 공부하는 게 제일 나아요. 식 쓰는 거 다 풀이 과정을 요하거든요. 근데 어떤 학교는 오지선다 찍기예요. 그러면 그 학교는 문제수가 어려워도 답을 거꾸로 유추해서 내는 방법을 연구해야 하는 게 낫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갖고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어요. 수업 시간표는 지금 현재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건 월수나 화목이나 뭐 수금, 뭐 예비고의는 월수나 화목이 진행되고,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 수학특강이나 RCS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제 이게 무슨 뜻이냐면 본인이 이제 본인마다 약간 다르겠죠. 나는 고등학교 3과정밖에 못하고 있다 라고 하지만 남들보다 조금 더 해야 되겠다라고 싶을 때는 수학특강보다는 RCS 과정으로 여기 실제적으로 자기가 교재를 정해놓고 얼마큼 풀지를 정해놓고 하나씩 풀어가는 게 낫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 고등 상하 과정을 하면서 수원이나 수투 과정을 준비한다는 친구들은 토요일 날 수학 특강을 준비하는 것이 나을 거예요. 그거 맞춰서 어떤 과정이 제일 나을지를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학 과정은 상위권을 갈 거면 사실 고등학교 2학년 과정까지인 거예요. 그리고 약간 학교를 낮춰서 간다라고 생각하면 고등학교 1학년 과정까지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해놓고 거기서 얼마큼 돌리느냐라고만, 내가 몇 바퀴를 돌려야 돼. 내신 때까지 몇 바퀴 돌았는가가 제일 중요해요. 어차피 내년 4월이면 시험을 볼 거예요. 내년 4월이라고 해봐야 지금 10월 다 갔죠? 11월, 12, 1, 2, 3, 4. 6개월 남았어, 6개월. 그러면 6개월 남은 후에는 딱 중간고사 시험을 보는데 고등학교 1학년 중간고사 본 성적이 계속 가요. 변화가 별로 없어요. 고등학교 1학년 뭐 중간고사 때 성적이 나쁜 아이가 결코 잘하거나 그러진 않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사실상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모든 총력을 1학년 중간고사에 맞춰야 돼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성과가 예를 들어서 내가 해봤더니 1등급이 나오더라. 그러면 쭉 간다고 보시면 되죠, 1등급을. 그러면 만약에 1.4다, 1.3 나온다, 뭐 1등급 2개, 2등급 2개다. 그러면 그 친구 같은 경우는 뭐 의대를 집어넣겠다, 약대를 넣겠다 하고 충분히 모양을 만들 수가 있는데, 이게 만약에 막 2등급, 3등급 이렇게 넘어가기 시작하면 일단 의대하고 약대는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지원 자체가 안 돼요. 그러면 본인이 생각하죠. 내가 지금 열심히 안 해서 그렇지 앞으로 열심히 올라갈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친구가 다기 때문에 본인이 그 친구보다 잠을 훨씬 많이 안 자야 되는데 그렇게 쉽지가 않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렇게 막 잘 올라가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막 일반고를 넣는 친구라고 하면 사실 학교 내신이 그렇게 썩 중요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뭐 자기가 고등학교 과정에 해당하는 걸 갖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번에 기말고사가 11월 초에 다 끝나거든요. 그때부터는 학교에서 뭐 솔직히 뭐 학과 시간에도 사실상 고등학교 과정을 공부하는 걸로 해줘야지, 선생님들이 진도 다 끝났으니까 계속 비디오 보여주거든요. 계속 비디오 보여주고 그 다음에 뭐 어디를 못 가네, 이제 코로나 때문에 갈 수가 없네. 계속 비디오만 보여주는데 그렇게 갖고 될 게 아닌 거죠. 온라인 수업으로 이제 나중에는 시험 끝나고 나서는 중3은 온라인 수업으로 바꾼대요. 지금 계속 나가게 하고 온라인 수업 바꿔버리면 온라인 켜놓고 딴 거 하고 그러잖아요. 온라인 클래스 켜놓고 뭐 게임하고 있고 막 이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말고 사실은 선행 과정을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할 거다라고 생각 들어서 제가 소개를 하는 거고요. 영어도 마찬가지겠죠. 예, 이렇게 학교별 내신 특강이나 이런 게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국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이제 국어 같은 경우는 지금이 꼭 필요한 시기예요. 사실상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꼭 준비를 하셨으면 해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린 거고요. 지금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우리가 준비하려고 하는 건 영어나 국어 같은 경우에는 내신하고 수능을 거의 맞추는 거예요. 거의 수능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수학 같은 경우에는 내신하고 선행이라고 보시면 돼요. 수능은 그 다음에 할 거예요. 약간 다른 거예요, 개념이. 네, 그래서 그런 형태라고 보는 거고요. 지금 이제 차이점은 이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리고 특히 중요한 건 국어 같은 경우는 독해력을 키워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용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수학 문제만 해도 한 페이지씩 되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잠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